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번 장 7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루팅과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파트 1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장에서 우리가 표준 함수와 그리고 뭡니까? 파일 입 출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뭐 블러킹이다, non 블러킹이다, 동기화다, 비동기화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어를 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작업들을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코루팅과 동시성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라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짜본 프로그래머들은 수많은 객체들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때 프로그램의 어떠한 루틴은 일련의 흐름을 의미하는 게 루틴이에요. 어떠한 루틴이 또 다른 루틴의 값을 읽어오려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떠한 루틴이 또 다른 루틴의 값을 읽어오려 할 때, 값이 만약에 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멈추게 되죠. 그 값을 받으려고. 그죠? 그게 이제 블로킹이라는 개념인데, 일단 한번 보죠, 계속.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응성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사용자는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좀, 우리도 그렇지만, 좀 그렇죠. 예. 프로그램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시성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 개의 실행 루틴을 동작시키는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곤 하지만 이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멀티는 하나가 싱글이 아니라는 뜻이죠. 싱글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드는 스레드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하는 게 바로 멀티스레드입니다. 자바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개념이고, 그래서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곤 했지만 이 멀티스레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적으로 스레드는 일련의 작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메신저, 대표적인 우리나라 메신저, 그러한 메신저를 사용을 하면 그걸 띄우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뭐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아무거나 하나 띄웠어요. 그럼 이것도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런데 이 메신저에는 개별로 채팅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그리고 파일 전송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각각의 하나의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스레드가 따로따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우리가 하나의 실행 단위 혹은 작업 단위라고 흔히 일컫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멀티 스레드를 쓰고 나면요, 엄밀히 말하면 코드가 복잡하죠. 아무리 봐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컴퓨팅 환경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빨리 실행되고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PC에서는 늦게 작용하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우리는 개인 PC를 사용할 때마다 그 PC의 성능이 다 다르죠. 특히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힘든 단점 때문에 코틀린에서 코루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루틴이잖아요. 루틴은 일련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스레드라고 보시면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코가 이제 협력하다라는 CO 그거의 약자를 붙여서 코루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코틀린의 코루틴과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좀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좀 초반에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루해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측면으로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러한 동기, 비동기, 블로킹, non 블로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성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통상적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을 해서 그냥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한 개의 루틴이 완료한 후 다른 루틴을 실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동기적으로 수행한다. 싱크로너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이게 종료가 되면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루틴을 실행을 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멀티스레드나 코루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까 전에도 제가 메신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신저를 가지고 파일도 보내고 이미지도 보내고 뭐 선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채팅을 하는데 내가 채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선물 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다가 내 채팅하는 동안 멈춰 있다. 그럼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의 프로그램은 순차적인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바로 다중 실행 환경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죠. 경우가 많아졌죠. 아니죠. 많아진 것보다 훨씬 뭐 이걸로 이제 100%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죠? 물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일반 단순 프로그램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다중 실행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뭐 특히 게임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같이 개별로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서 로딩이 되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화면을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UI를 보여줄 때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목록을 또 끌어올리면 지속적으로 UI는 갱신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아이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다중 작업 프로그램이죠. 동시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듯 여러 개의 루틴이 선행 작업의 순서나 완료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행되는 방식, 즉 블러킹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 너는 너대로 가세요,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어싱크로노스, 비동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이러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RX 자바 그리고 리액티브와 같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RX 자바라는 것은 리액티브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비동기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게 RX 자바입니다. 그것도 리액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드 파티라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보통 기본으로 제공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닌 다른 개발자, 그러니까 제3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서드 파티라고 칭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에도 보면 현재 지금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리고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틸리티 API,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코루틴을 서드 파티가 아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작업을 루틴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일련의 하나의 흐름. 그런데 코루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루틴들이 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루틴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루틴을 실행하는 동기 코드는 코드의 복잡도가 아무래도 여러 개의 루틴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동기 코드보다는 코드의 복잡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지만 코드의 여러 구간을 우리가 요청된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멈춰 있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순차적인 루틴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로킹된 코드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저기에서 블로킹된 코드를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non-블로킹 기법을 코드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다중 작업을 하려면 스레드와 같은 비동기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보시죠. 하지만 앞에 그러한 프로세스, 스레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자바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를 많이 쓰는데요. 코틀린에서는 코루틴을 사용을 하면
non-blocking 또는 비동기 코드를 마치 동기 코드처럼 쉽게 작성하면서도 비동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틀린이 자바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자바에서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자기가 더욱더 확장시킬 거는 확장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틀린을 배우면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시성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블로킹과 non-블로킹 개념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블로킹 동작. 이거는 순차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져갈 때 제가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을 때 그 화장실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뒤에 사람은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되죠.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다이어그램을 보고 블로킹 동작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요. 자, 타스크는 태스크라고도 하는데 작업입니다. 작업. 일종의 작업. 그래서 먼저 타스크 A 근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스레드로 만들어서 스타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통해서 동시에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A가 먼저 실행될지 B가 먼저 실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프로그래머조차도 몰라요. 그거는 바로 OS에서 관장하는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어떤 게 먼저 실행되고 어떤 게 먼저 실행이 안 되는지를 확연하게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타스크 A가 이제 런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기에 타스크 B가 이제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잠깐 생성이 되어서 얘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진행이 되면 얘는 멈추겠죠. 블로킹 되고 있어요. 블로킹이 되면서 뭐예요? 블로킹 형태의 타스크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CPU에 일정 시점이 돼서 스케줄링에 의해서 타스크 A가 선택이 되면 리즘에서 다시 재시작이 되고 얘는 이제 엑시트 돼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이 타스크 B는 또 블로킹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블로킹을 하고 얘가 리줌이 되면서 끝나는 동안 블로킹이 되었다가 얘가 끝나면 비로소 얘는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먼저 A 함수와 B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A 함수의 제어권이 메인 함수라고 봅시다. 메인 함수라고 보면 어때요? 메인 함수가 처음에 제어권을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메인 함수를 우리가 메인 스레드가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어권을 들고 있다가 함수 뭐 비함수를 호출한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콜스택 영역에서 메인 함수가 여기 있으면 맨 상단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게 B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A 함수라면. 그죠? 그러면 A 함수가 처음에 실행되다가 여기에서 이 틈에 B 함수를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어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얘는 제어권이 없기 때문에 함수의 실행이 멈춰지겠죠. 그러는 동안 얘는 제어권을 얻어서 함수 실행을 다 마치고 B 함수가 완료가 되면 비로소 얘는 스택에서 사라지고 이제 제어권이 이제 A 함수로 넘어와서
이게 이제 블러킹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함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타스크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의 흐름이죠, 이게. 먼저 타스크 A에서 블로킹 구간이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출력 과정이나 읽기나 입출력 과정인 읽기나 쓰기 과정을 수행을 할 때 타스크 A의 코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내부 메모리 영역에서 해당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코드는 멈추게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블러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타스크 A가 블러킹을 하는 동안 운영체제, CPU 스케줄링이나 OS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또 다른 타스크, 참고로 스레드에도 우선순위가 다 존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레드를 제어를 할 때 잠깐 쓸 수는 있지만, 참고로 자바는 라운드 로빈 방식, 타임 슬라이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제어권, 그러니까 우선순위, 타스크의 우선순위,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제일 높게 설정을 한다고 해도 100% 걔가 일찍 작업을 마무리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단지 그렇게 빨리 일찍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러한 작업, 일련의 작업들은 아무리 프로그래머라도 쉽게 제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타스크 B가 실행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순위가 높은 타스크 A의 실행이 재개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타스크 B는 블로킹하고 타스크 A가 종료되면서 다시 타스크 B가 재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계속 블로킹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기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넘블로킹 동작을 한번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넘블로킹을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타스크 A가 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넘블로킹 없이 얘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타스크 B는 같이 함수가 만약 호출이 됐다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같이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패럴리즘이라고 해서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백 함수 형태로 이제 백에서 돌아가는 형태인데, 자, 요거를 보시죠. A 함수하고 B 함수가 있으면 제어권은 A 함수가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B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B 함수한테 제어권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A 함수는 A 함수대로, B 함수는 B 함수대로 실행을 하다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거고, B를 호출하고 나서도 계속 A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 이러한 형태가 바로 블로킹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멈추고 있는 게 없잖아요. 서로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두고 비동기 혹은 넘블로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넘블로킹이라는 형태의
프로세스에서는 입출력 요청을 하더라도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 again 이거는 다시 시작해라라는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again이라는 신호를 받아서 타스크 A가 받아서 실행을 얼마든지 재개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동기 상황에서는. 이때 타스크 A는 다른 루틴을 수행하다가 내부적으로 입출력 완료 시그널을 받은 후, 그죠? 그 다음에 콜백 루틴 등을 호출해서 완료된 이후에 일을 처리할 수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처리는 블로킹이 없기 때문에 코드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다른 루틴을 먼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더 빠르고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넘블로킹은. 왜? 독립적으로 수행하니까요. 그래서 타스크 A를 수행하는 도중에 또 다른 타스크 B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때 타스크 A와 B는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병행 수행, 동시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넘블로킹 동작에서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내용에서 A와 B의 실행 시점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어떻게 수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머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개의 타스크 사이에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기법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지 다이어그램에서 두 개의 타스크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나 프로세서의 코어 수에 따라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고 두 개의 타스크를 자주 교환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코어가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병행 수행 혹은 동시성, 영어로는 우리는 concurrency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프로세서의 코어 수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대다수가 코어 수가 예전에, 자, 한번 이 동시성이라는 게 뭔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아주 예전에 우리는 전부 다 싱글 코어를 썼었어요. 그죠? 듀얼 코어도 아니고 싱글 코어예요. 그때는 코어가 하나예요. 자, 코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잠깐만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능이라는, 이거는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윈도우 10 기준에서 CPU에서 보시면 프로세스가 177개, 스레드가 2364개, 2364개, 그리고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코어가 4개죠. 저는 쿼드 코어입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통 8개, 16개, 뭐 최근에 16개, 32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을 빨리 발휘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코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어가 만약에 한 개인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스레드 보셨죠? 2300 몇 개. 작업 단위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코어가 한 개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코어가 하나예요. 그러면 A 프로 CPU 스케줄링, OS 스케줄링에 따라서 A 프로그램 잠깐 실행했다가 이거를 마치 눈속임을 하는 거죠. A 프로그램을 잠깐 실행했다가 내가 다시 B 프로그램을 열려고 보면 B 프로그램이 마치 계속 실행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B 프로그램 좀 실행했다가 또 잠깐 C 프로그램 좀 실행했다가 또 A 프로그램 또 잠깐 실행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어가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만약에 제 거를 예를 들면 제가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3개 예를 들어서 스레드라고 봅시다. 스레드면 아까 전에 스레드가 2300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OS의 스레드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가 많은데 근데 그 스레드를 코어가 한 개가 다 처리한다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면 코어가 2300개를 스레드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려 그러면 이 얘 혼자 그냥 컴퓨터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4배로 분산을 시킨 거예요. 코어가 4개죠. 코어가 8개면 8개로 나눠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스레드의 개수는 줄지 않죠. 작업 단위는. 왜? 한 개의 코어가 한 개의 스레드만 맡아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스레드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OS에 따라서 이 3개 앞에 3개의 코어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한 개씩 맡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뒤에 3개가 맡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스레드 수는 보셨다시피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두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러나 이 코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2300개를 4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많죠. 한 600개 가량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 코어들이 서로 나눠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보다 8개가 있다. 그럼 8개가 있다면 더욱더 스레드가 8개로 나눠져서 어떻게 돼요? 600개씩 되던 게 300개씩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CPU를 고르실 때도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PC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 B, C, A 이렇게 싱글 코어가 혼자 예전에는 싱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하나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는 싱글 코어가 이렇게 마치 눈속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했다면 이제 싱글 코어에서 듀얼 코어로 왔고 쿼드 코어로 왔고 그 다음에 8개짜리 16개짜리 이렇게 오면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16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레드가 2300개가 이렇게 있다면 한 개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무려 16배나 빠르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CPU의 가격은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이제 스레드 타스크를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병행 수행, 우리가 이제 동시성이라고 해서 컨커런시,
그래서 요즘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시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해당 코어에서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병렬성도 같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뭐예요? 바로 스레드들이 작업 단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코어, 자기 코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4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8개, 뭐 16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PU가 나는 코어가 많아서 성능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컴퓨터를 PC를 또 교체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같은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같은 값이라면 코어가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살펴봤고요. 동시성까지. 이어서 이런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